여러분, 김민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찾아왔다는 거는 이 지문에서 여러분 수능에서는 31번 문제였죠. 정답률 18%.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평가원장이 사과를 했던, 평가원장께서 사과를 하셨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용 확인 문제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는 31번에 해당하는 문제에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에서는 5번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지문을 해설하고 5번 문제에 대해서만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고스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문단부터 보겠습니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의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자, 첫 문장부터 우리는 아마 멘탈이 나갔을 거야. 뭐라고? 그래서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문장을 2번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신 딱 집중하고요. 여러분들이 막 흔들릴 것 같다면 어떤 전략을 쓰시면 되냐면 어떤 놈이 중요한 단어인지 그 다음에 주어감하고 서술어가 뭔지 이런 식으로 긴 문장을 짧게 줄일 줄 알아야 돼. 그런 연습들을 해보자. 자, 16세기 전반의 서양에서 일단 서양입니다.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했대요. 그러면 기존에는 지구 중심설이 있었는데요. 태양 중심설을 제시한 거야. 그럼 태양 중심설에다가 표시해보자.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개혁이래요. 뭔가 시작된 거야. 경험주의의 확산,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 그러니까 그냥 포인트만 잡자면 변혁이에요. 뭔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야. 혁명적이었대.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자, 앞에서 얘기한 게 뭐래? 얘가 지금 서양의 우주론이래. 깔끔하게 얘기해 준 거야.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자, 중국이 등장했죠. 앞에서는 서양에서라고 시작했고요. 두 번째 문장은 중국에서는 하면서 얘기하지. 그럼 이번엔 중국에서는 표시하고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이때 자신이라는 건 중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자면 뭐래요? 거기도 밑줄 쳐주세요.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대요. 뭐 제고되었다라는 건 이제 수준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유산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어떤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 놀랐던 그런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회통? 회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어긋나는 거 두 개를 통하게 한다. 서로 알맞게 한다? 이런 식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약간은 절충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회통을 못 알아들으셨어도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회통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게 회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볼게. 그럼 1문단에서 지금 뭐 한 거냐면 개념 던지면서 나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리고 니네 알아? 이거 과학과 인문의 주제통합 지문이야. 이렇게 던진 거예요. 사실 그 인문 지문이라는 건 밑에 가면서 이제 확실하게 딱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오늘은 필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필기 많이 하지 않고도요. 이 지문 충분히 이해하고 답을 골라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여러분 어려운 부분만 해당해서 그림 조금씩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자, 코페르니쿠스 표시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표시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뭘 고정해 놓으시냐면 나는 인물이 나왔을 때 이런 표시를 할 거야 라는 걸 고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이름에다가 크게 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코 이렇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에 관련된 문제가 딱 나오면은 거기서 코를 찾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았거든. 선생님 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하시던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인물에다 표시하세요. 인물이 쭉 등장할 겁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자 표시하죠. 인물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둘 다 표시하세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살짝 써봅시다. 이거 뭐예요?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그 옆을 다른 애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지구중심설이잖아. 거기다 지구중심설 써주세요. 1문단에서 지구중심설, 태양중심설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나왔을 때 집중해줘야 돼. 중요한 놈이라는 거거든. 자,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있는 항성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중심설을 내세웠다. 쓸 필요가 없었네요. 자, 지구중심설 표시하시고요.
그와 달리, 자, 그와 달리라는 건 뭐 여러분들 이어냈다가 세모치고 넘어가시죠?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코페르니쿠스는 표시 다시 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는 서로 상충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이건 뭐예요? 태양 중심설이지. 이건 안 써있다 얘들아. 이건 표시하자. 이건 써보자. 태양 중심설 써주시고,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딱 확실하게 상충된다는 건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 나오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단순화하여 푸는 걸 좋아했다고 했어요.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행성이 당연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태양에서 멀면 당연히 공전 주기가 길어지겠죠. 멀리 도니까, 그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도 표시해 주시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사학을 고수하는 다수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이라고 했을 때 이 그는 코페르니쿠스, 그의 이론은 태양 중심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자,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중요한 존재들인데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지구가 중심에 있어. 그 다음에 모든 행성들은 신과 닮아 있는 우리를 주변을 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중심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단순성을 가지고 뭔가 가시화된 것들을 단순하게 잘 나타냈는데, 생각해보면 내용이 뭐냐면 태양이 가운데 있어. 우리는 그 주위를 돌고 있어. 이러니까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어떻게 한갓 행성의 거주자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인데.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만 보자면 뭐라고 나온 거냐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사상이 나오고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이 서로 대조적으로 나온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이 가진 문제점이나 한계점, 그러니까 당시의 한계점이 나온 거예요. 당시에 어떤 문제를 지녔는지. 자, 3문단으로 넘어갈게요.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밑줄 쳐봅시다.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대. 그러면 지구중심설이죠. 지구중심설 써보세요.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자, 지금 절충한 거거든?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의 장점은 뭐였냐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애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 여기서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브라헤는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형이사학이랑 상충을 피하고자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지구중심설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한대요. 지구중심설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양을 제시했대요. 그럼 거기다 한 번만 써봅시다.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 밑줄 치고 태양 중심설. 맞나요? 태양 중심설이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을 섞었다는 거예요. 절충한 거야. 그러나 케플러 에따 표시하고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자, 뭔진 모르지만 신플라톤주의는 형이상학이래요.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이것도 표시해봅시다. 태양을 우주 중심, 태양 중심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구 중심설. 아까 전에 브라헤가 얘기했던 건 지구 중심설이지만 우리를 제외한 다른 행성들에 대해서는 누구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야?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했대요. 케플러는 그대로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자, 온존하다라는 건 온전하게 보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단순성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형이상학이랑은 약간 상충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A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31번 지금 선생님 보여준 지문에서는, 작품에서는 여기서는 5번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요게 바로 요 A 부분을 가지고 푸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빡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17세기 후반에 뉴턴 표시하시고,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태양 중심설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당화했대요. 그는 만유인력의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뭐 연역했다 못 알아들어도 돼. 그냥 성공했대요. 뭔가를 설명하는데 성공했대요.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표시합시다. 개념 나왔습니다. 만유인력 개념 나올 거예요. 정의.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 밑줄. 자, 밑에 나와 있죠. 질점이 뭐래요? 크기는 없어. 질량이 모여있다라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상으로 하나의 가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야. 그런데 부피는 작을 수도 있어, 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어떤 질량을 나타내는 어떤 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 또는 공,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밑줄 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밑줄 쳐. 자, 저도 써보겠습니다. 드디어 쓸 게 나왔어. 자, 만유인력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건데요. 자, 내가 이걸 쉬운 말로 하자면 무슨 소리냐면요. 두 질점이요. 질량을 곱했을 때 그 값이 크면요. 뭐도 커져? 만유인력 힘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유인력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지금 뭐라는 거야? 밑에 구대칭이죠.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완전히 완벽하게 동그래. 그 다음에 그 구의 어느 지점을 딱 찍더라도 다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자, 천체가요. 어떤 천체가 그 천체 밖의 어떤 지점, 이게 만약에 질점이라면, 어떤 하나의 질점이라면, 그러니까 부피는 모르고 그냥 어떤 질량을 가진 놈이라면 얘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얘를 어떻게 하는? 얘를 당기고 있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점점점점점점점점 무수히 많은 지점들로 얘가 이루어져 있을 거냐. 그걸 얘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피 요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각각의 부피 요소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이렇게 나누기 힘드니까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나눠볼게. 이렇게 나눴다고 해보자. 그럼 이 8조각 있잖아요. 8조각 각각이 이 질점을 당기고 있는 힘을 다 더해주면 이 천체 전체가 이 질점을 당기고 있는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문장이 길 뿐이야. 또한 자, 하나 더 나오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질점과 이 천체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태양, 그 다음에 지구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정을 해놨어. 그러면 질량이 달라요. 태양과 지구는 당연히 질량이 다르지. 얘가 지구, 얘가 태양이라고 했을 때 서로의 질량은 다르지만 만유인력은 같다는 거예요. 왜 같냐면, 자, 봐봐 얘들아. 얘랑 지금 얘랑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같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면서요. 그러면 만약에 태양의 질량이 큰 m이고 지구의 질량이 작은 m일 때요.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질량을 일단 곱해서 구하죠. m 곱하기 m이나 똑같지. 그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건 이 사이의 거리와 이 사이의 거리 똑같아, 얘네들. 그지? 거리는 고정된 거잖아, 둘 사이의 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질량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떻다? 만유인력은 똑같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건이 내세워진 거냐면 두 질점이 어떻더라도 질량이 같지 않더라도 뭐는 동일하다? 뭐는 동일하다? 만유인력 힘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의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체를 입증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냄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태양과 지구는 만유인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태양 중심설이 그래서 맞아요. 라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 제가 진짜 주의했으면 좋겠는 게요.
저한테 가끔 이런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나서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 질문하는 걸 보면 어떤 원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여기서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거리의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능장에서요.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잖아?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럼 안 돼, 얘들아. 우리는 지금 이 지문에 미친 듯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 말 자체를 이해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만유인력을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만유인력 모릅니다. 이렇게 가지고 푸시면 돼요. 됐죠? 자, 우리 그러면 중간에 문제 풀게요. 이거 나왔을 때 이미 그려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넘기셔서요. 5번 문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세요. 자,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보기를 보니까 겁나 길어. 진짜 열받죠? 수능장에서 얘들아 이런 거 만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눈물 나겠니? 심지어 이 수능을 봤던 그때요.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정보량이 많았고 이거 말고 문학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막 멘탈이 막 나가가지고 흔들렸던 그런 시험이었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당신도 수능장에서 그런 걸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꼼꼼하게 정리해야 돼. 하지만 이런 지문은 다시 안 나온다고 했어. 평가원에서. 풀어보면 쉽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보기 봅시다.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했던 얘기죠. 구는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 저는 아까 간단하게 무한히 많은 거를 8개로만 나눴었어요. 8개로만.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왼쪽 그림 보세요. 뭐라는 소리냐면요. 저는 이렇게 나눠놨는데 얘는 지금 뭐라고 나눈 거냐면 이렇게 아주 무한히 껍질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어서 그렸지만 동그라미가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여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양파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잖아. 그지? 그 양파처럼 생겼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겹을 이룬대요.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놀라지 마시고 자, 표시해 볼게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얘가 지금 구를 이루고 있는 거는요. 구를 이루고 있는 건 작은 단위로 가는 거야. 뭐가 모여서 그러냐면 구 껍질이 모여서 구로 간다는 거야. 그런데 구 껍질은 각각에 뭐가 모인 거냐면 부피 요소들이 모여 있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자, 주어는 부피 요소. 부피 요소는 뭘로 볼 수 있대? 질점으로 볼 수 있대요. 부피 요소를 하나의 질점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 부피 요소라는 건 어느 정도의 부피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질량을 가진 이론상의 어떤 지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론상의 물체.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질점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공식이 이렇게 써주세요. 그 표시해 봅시다. 부피 밑줄, 그 다음에 밀도 밑줄 그 사이에 곱하기. 부피 여러분 밑줄 치시는 거예요. 곱하기 그 다음 뭐래? 밀도를 뭘로 가져? 질량으로 갔는데 누가? 얘가 부피 요소가 질점이. 그것의 질량이 어떻다? 부피 곱하기 밀도이다. 그런데 이거 계산할 때 사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비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가는 거예요.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부피 요소는 하나의 질량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다. 그 질량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얘도 일종의 질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가지고 크기 비교할 거예요. 자, 밑에 1번으로 가겠습니다. 괄호 1번 보세요.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자,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표시해볼게요. 얘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좀 아까 얘기했던 이거야. 부피 요소가 구 껍질을 이루게 되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여러분 표시해보세요. 부피 요소 표시하고 화살표 구 껍질 표시하고 부피 요소들이 모여서 구 껍질 그러니까 하나의 구 동그라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가 꽉 찬 동그라미가 아니고 구 껍질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돼. 풍선 같은 거. 풍선처럼 아주 얇게 구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 탱탱볼 같은 거.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 인력들의 총합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부피 요소들 점점점점점점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괄호 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냐면요. 굿껍질을 구성하고 있을 때, 자, 굿껍질을 제가 그려볼게요. 껍질 좀 두껍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굿껍질이 있다고 했을 때 많은 부피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껍질을 구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꽉 채워져 있을 거라고. 이 부피 요소들이 굿껍질을 구성하면요.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점 P, 어떤 지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자, 그러니까 얘를 담기고 있는 애들은 여기서도 당기고, 여기서도 당기고, 여기서도 당기고, 요 부피 요소 하나하나가 다 얘를 당기고 있을 텐데, 이것의 무엇을? 총합은 굿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러니까 중심의 어떤 질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굿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만약에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얘를 당기고 있는 힘을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 질량을 다 합친 놈이 얘를 당기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총합은 사이에다 이꼴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극우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합친 값이 얘가 얘를 당기고 있는 거랑 같다. 근데 이 지점은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질점 O를 딱 만들어줬을 때 걔가 질량이 얘네들을 다 합친 거랑 똑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2번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 자, 2번 가시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부피 요소가 굿껍질을 구성하고 굿껍질이 모여서 뭐를 만들어? 굴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큰 개념으로 가는 거야. 굿껍질이 모여서 굴을 구성할 때 이걸 얘기할 거거든요. 보세요. 이래서의 굿껍질들이 굴을 구성할 때, 그지? 굿껍질들 표시하고 구 표시하고 화살표 치면 되겠네. 그 동심의 굿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전엔 얘네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굿껍질, 그 다음 이 굿껍질, 껍질들이 합쳐져서 꽉 찬 얘 전체가 지금 당기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굿껍질들이 합쳐서 당기고 있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뭐랑 똑같아?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뭔 소리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전체 질량이랑 똑같은 어떤 질점이 있다면 그 질점이 이 P를 당기고 있는 힘이랑 같을 거라는 거예요. 왜? 뭐가 같으니까? 질량 곱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두 질점의 질량의 곱이라면 이 P의 질량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이 구의 질량과 같은 어떤 O가 있다면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곱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 질점과 이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이 굿껍질 다 합치면. 이 굿껍질이 당기는 힘들을 다 합치면, 만유인력을 합치면. 아, 됐나 모르겠네. 자, 마지막 문장 볼게. 얘가 정리해 줄 거야. 보자. 1과 2에 의하면, 자, 위의 설명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이거 지금 앞에 지문에서 그대로 나왔었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문에서 방금 읽고 왔습니다. 아까 내가 이거는 지금 조건으로 딱 주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어. 아무튼 그랬을 때 부피 요소들이, 자, 표시해 보세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자, 얘가 지금 부피 요소 합한 거잖아.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자, 이 부피 요소들이 만드는 거는 뭐랑 똑같다면, 만약에 질량만 같다면, 질량만 동일하다면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얘가 어떻게 하는 거랑 같다? 여기 질량만 똑같으면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나. 얘가 얘를 다른 어떤 O라는 그 중심점에서 당기는 힘이 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뭐만? 질량의 곱에 비례하니까. 그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조건 가지면서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 얘들아 여기다가 요거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질량이 같지 않더라도 만유인력은 같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요 질량이란 건 두 질점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제 풀려고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써놔가지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굿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지금 얘도 지금 조건 맞춰준 거예요. 밀도가 균질하대요.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굿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굿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굿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자,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굿껍질이라고 할 때 이거 그냥 한 줄이 하나의 굿껍질이라고 생각해봐. 요만한 굿껍질 부분과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거는요. 요걸 중심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잖아. 그지? 그러면 반지름이 더 커진 요만한 국껍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하얀 줄이 지금 국껍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지름이 조금 더 커졌답니다. 그죠? 반지름이 커졌다고 했을 때 커질수록 뭐가 커진대요? 만유인력은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럼 만유인력의 힘은 아까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질량의 합과 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질량의 합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커요? 반지름이 크면 뭐도 커지는 거야? 질량도 커지겠지. 맞잖아. 그지? 왜? 부피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은 훨씬 더 커진다. 맞는 설명. 1번 맞는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더 바깥쪽에 구일수록 어떻다? 부피 요소들은 더 많아진다. 부피 요소가 더 많아진다면 질량은 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늘어났다면 어떻게 된다? 뭐도 만유인력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 1번은 맞는 설명.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래요. 자, 얘의 크기는 m이에요. 질량 크기는 m이에요. 근데 얘가 지구 전체를 당긴대요. 지구예요. 지구 전체를 당긴대요, 여러분. 지구 전체를 당기고 있대. 이 힘은 뭐랑 같아, 얘들아? 얘가 얘를 당기는 거랑 뭐랑 똑같아? 얘가 얘를 당기는 거랑 똑같잖아. 그죠? 맞아요. 네, 똑같습니다. 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만유인력이라는 힘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다?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자, 봐봐. 얘는 지구야. 그런데 여기 안에도 m이 있어. 그런데 질량이 뭐래? m이래. 그럼 m이라고 써줘야지. 얘도 m이야. 얘가 태양인 거랑 얘가 지구인 거는 상관이 있니 없니? 얘가 태양인 거랑 얘가 지구인 거는 내다 버리셔도 돼요. 왜? 얘는 지금 뭘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 걔 질량이, 질점의 질량이 몇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질점의 질량은 얘도 m이고 얘도 m이야. 얘가 태양 안에 있든 무슨 목성 안에 있든 달 안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의 질점의 질량이 m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힌트입니다. 그 다음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 그러면 태양 전체야, 얘가. 태양 전체야. 얘를 당기고 있는 만유인력의 힘의 크기. 뭐랑 똑같아? 이 새끼가 얘를 당기고 있는 힘이랑 똑같아. 그럼 얘들아 얼마만큼 당기겠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만유인력의 힘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구할 거야? 지구 곱하기 m만큼 구할 거지. 맞아요? 곱에 비례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얘는 태양의 무게 곱하기 m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누가 당연히 더 커? 누가 더 질량이 커요? 태양이 크죠? 심지어 여러분 아까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문제 정답 확실하게 해주려고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태양이 지구보다 무겁다는 걸 당연히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얘 말해줬어, 본문에서. 본문에서 얘가 언급해줬다고. 자, 앞으로 한 번만 돌아가 볼게요. 앞으로 잘 안 돌아가는데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저랑 같이 볼게요. 몇 번째 줄을 보시냐면 지문에서 지금 4문단 A 부분에서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또한부터예요.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인 거냐면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 요거야.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예요. 여러분 틀렸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헷갈린 친구들은 어떤 게 헷갈렸던 거냐면 태양 안에 질량을 m으로 갖는 질점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태양이라는 무게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m이다라는 거를 착각한 거지. 말을 그럴듯하게 써놨어. 어떻게 고치시면 되냐면요. 자, 콤마. 만유인력은 뒤에 콤마 있죠? 콤마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커지는 부등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지구 곱하기 m이고요. 오른쪽은 태양 곱하기 m이에요. 질량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답은 2번. 둘은 같지 않고 어떻다? 뒤에 부분이 후자가 훨씬 더 값이 커진다. 이유는 뭐예요? 태양의 질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얘들아. 여기에서요, 우리가 만약에 이 조건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차피 거리는 어떨 거야? 거리는 똑같을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지금 이 조건 주려고 또 뭐라고 해준 거예요? 태양 안에 있는 m, 지구 안에 있는 m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어차피 지구, 태양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는 같다는 거지. h.
됐죠? 자, 3번 볼게요.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자, 그려볼게. 질량이 m인 지구. 그 다음에 질량이 m인 달. 얘는 달. 질량은 스몰 m.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고. 이거 사실 그릴 것도 없다. 봐봐. 지구는 m이고 달은 m이래. 그럼 여기에서의 만유인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 m 곱하기 m에 비례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얘네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자,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대. 요만큼에서 요만큼 정도 떨어져 있는데 둘 다 질점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두 질점, 앞에 있는 질점은 m이고요. 뒤에 있는 질점은 스몰 m이래요. 그럼 얘네 둘의 사이도 만유인력 크기가 어떻게 될 거예요? 두 질점의 곱에 비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에 뭐 될 것이니까, 반비례할 것이니까 당연히 무엇은 똑같이 나온다? 만유인력은 동일하게 나온다. 3번도 맞는 설명. 그 다음 4번.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자,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 그 다음 지구, 그 사이의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자,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 자, 태양이 있어요. 아, 너무 크게 그렸네. 태양의 부피 요소 하나. 그리고 지구. 태양, 지구.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서로의 만유인력은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 부피 요소 곱하기 얘. 이렇게 해서 이제 질량의 곱에 비례하겠죠. 근데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자, 이번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지구인데 얘네들과 그 부피 요소 얘기하는 거거든. 다시 귀찮지만 또 그려볼게. 이 안에 있는 이는 이놈. 이놈과의 무엇을? 만유인력을 하나하나 다 더하면 어떻게 나온다? 얘가 나온다. 같은 값이 나온다.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지? 만유인력을 더하면, 부분 요소들이 하나씩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 구 전체, 천체 전체의 만유인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만유인력 설명이었잖아.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볼게요. 5번을 고른 친구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 이유는 그런 거겠지. 이 문제를요, 수능 시험장에서 이해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지문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번부터 이러다가 5번을 딱 골랐을 그런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나씩 맞춰보다가 5번을 고르지 않으실까 싶어요. 자, 볼게요.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의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R. 자,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은 R만큼이에요. R. 그 다음, 그 뒤에 뭐래? R. 질량이 M. M인 지구와, 지구래, 지구. 지구와 표면에서 높이 H의 중심이 있는,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의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자, 여기에서 높이가 H인, 제가 그냥 옆으로 그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은요, m이래요. 구슬, 스몰 m. 근데 높이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 높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만 해요. 여기 h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위나 아래나 무슨 상관이야, 그죠? 위나 옆이나 아래나, 그죠? 그래서 얘네 사이의 만유인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사이의 거리는 r 플러스 h, 그 다음에 질량은 질량은 곱에 비례하니까 m 곱에 비례.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r 플러스 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자, 제가 그러면 두 질점 그려볼게요. 자, 두 질점 그렸어. 그런데 두 질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대? 이 사이의 거리 얼만큼? r 플러스 h. 표현이 달랐을 뿐 똑같은 거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질량이 big M, small m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랑 만유인력이 크기가 똑같다.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고 하나씩 풀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사실. 그림 그리면서 풀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아마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났다면 계속 새로운 정보의 연속처럼 느꼈을 거예요. 이런 지문을 해결하는 건, 그지? 해결을 바라는 게 사실 좀 우리 수험생들에게 미안한 영역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지? 너무 나빴어.
자, 지문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 확인 문제는 안 볼 거지만 그래도 내용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앞부분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과학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졌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 나와야 돼? 우리 1문단에서 확인했잖아. 1문단에서 개념 확인했잖아. 뭐라고 얘기했어? 서양에서는 이런 것들이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대단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고 그 다음번에 뭐가 이어질 거야? 중국에서는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라고 이어졌었거든요. 그 내용 나올 거예요. 5문단으로 갈게요. 16세기 말부터 중국 표시하자.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연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자, 겁나 긴데요. 그냥 짧게 줄여볼게요. 자, 중국이 주어예요. 중국이 시헌력을 공식 채택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서양 과학이 위상이 구체화됐대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지. 자, 그 뒤에 볼게요. 불화해와. 근데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겠죠. 시헌력이 뭔데요? 거기 그 문장 안에 설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긴 거예요. 뭐래요?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것을 시헌력이라고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거랑 서양 것을 섞기 시작한 거죠.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연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하지만 이랑 똑같은 거야. 문장 끝나고 하지만 붙인 거랑 똑같다.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그러니까 지들한테 지적인 유산이 아니라면 그거 별로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되게 별로지. 자,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그러니까 서양 과학에 매료된 어떤 학자들? 당연히 서양 학자들은 서양 과학에 매료되어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서양 과학에 매료된 중국의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위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첫 번째 문단에 선생님 얘기했었어요. 우주론을 회통한다라고 했을 때 회통 못 알아들어도 된다 그랬지. 그 회통 뜻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서양의 천문학 받아들여야겠는데 그런데 우리 전통이랑 관련되어야 되는데 우리 유산이랑 우리한테 지적 유산이랑 좀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좀 더 재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7문단. 6문단입니다. 17세기 옥명우와 방이지 등은 표시하세요. 인물입니다. 둘이 묶어서 표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표시하세요. 중국 고대 문헌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중국 전통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거야.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밑줄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독창적 이론 표시하면 되겠죠.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그러니까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거죠.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성,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 그러니까 태양 중심설에 관련된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에는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와 빛을 결부하여, 되게 특이하죠? 기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말해준 겁니다. 간단하게 말했지만. 자, 그 다음 17세기 후반. 지금 시기적으로 나뉘었죠. 17세기, 그 다음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경험적 추론,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대요.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옥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 이상하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자,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옥명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해서 이렇게 독창적인 걸 만들었다 이랬는데 그 사람을 지금 비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비판했냐면 우리는 이미 고전에 갖추고 있었어. 그런데 니네가 그걸 파악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하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마지막 문장.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의 이론과 연결하는 등 밑줄 치자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그냥 뭔 소리냐면요. 서양 과학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중국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우리의 고전 문헌에 수록돼 있잖아요. 증자가 미리 뭘 알고 계셨어요?
서양 땅이 둥글어요 라는 걸 미리 얘기했는데 그걸 서양이 그걸로부터 이런 과학 이론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약간 이상하죠? 이상해. 자, 그다음 마지막 문단 볼게요. 중국의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자, 매문정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요. 중국 천문학이 중심이에요. 뭐가 중심인지 중요하다 얘들아. 중국 천문학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서양 천문학을 거기에 곁들이려는 그런 행동이에요.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표시해보세요. 중국의 공식 입장. 걔네들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우리가 중심이야.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 우리가 고대 문헌에 있던 이 내용 있지? 이거 사실 서양에 있었던 이거를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야. 이렇게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대.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하면서 어쨌거나 시기적인 측면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뒤에 내용 관련해서 문제 푸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푸셔도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요 지문을 완벽하게 가져가시는 방법은요. 다른 지문은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 지문들이 많았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했을 때 이해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오늘은 아마 수업을 듣고도 이해했어의 느낌보다는 혹시 이런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학생들 많을 거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가지고 가시려면 요 한 지문을 정말 꼼꼼하게 혼자서 분석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러 많이 들어오셨다면 꼭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수업을 복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